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영조 때 한양에 신영채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선해청에서 낭청으로 일하며 세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관원이었죠. 매사의 성격이 낙천적이고 시원시원했던 선비는 주위의 어려운 부탁에도 거절하는 법이 없었으니 오히려 이런 그의 성정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매번 귀찮고 어려운 일은 모두 그의 몫이 되곤 하였답니다. 하루는 선해청 당상관이 어김없이 그를 불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게 영채, 왜 그러십니까, 당상관 나리? 자네 경기청에 좀 다녀오겠는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입니까?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선해청의 인원이 팍팍하지 않나 말일세. 눈 씻고 둘러보아도 믿고 맡길 사람이 자네 말고는 없단 말이지. 나리,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어려워 마시고 말씀해 보시죠. 그게 말일세. 경기청에 세금 징수원 한 명이 부친상을 당해 황급히 사무 지원 요청을 해왔는데 자네가 며칠 좀 파견을 나가면 어떻겠는가? 내 그 값은 후히 쳐줄 터이니.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당상관 나리?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사옵니다. 역시 믿음직스럽단 말일세. 가는 대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 듯하니 어서 채비하고 출발하도록 하시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선비는 군말 한 번 하지도 않고 짐을 꾸려 길을 나섰답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 길을 걷다 보니 늦은 출발 탓에 해는 벌써 기울어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죠. 이거 큰일일세. 벌써 해가 뉘엿뉘엿한 것이 곧 어두워질 것 같은데 어디 묵어갈 곳이라도 찾아봐야 하겠구먼. 하지만 한참을 이곳저곳을 뒤져 민가를 찾아보았지만 인적이 드문 산중이라 가도 울창한 나무숲만 보일 뿐 집 한 채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성의 북쪽 끝자락에 다다랐답니다. 때마침 오래된 절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허름한 현판에 귀곡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오호라, 잘 되었군. 오늘은 이곳에서 하루를 묵어가야겠어. 그런데 절 이름이 특이하군. 귀곡사. 귀신 귀자에 울곡자라니 거참 기묘하군 그래.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든 것도 잠시. 이내 경쾌한 발걸음으로 선비는 서둘러 절 안에 들어섰답니다. 절 안은 매우 크고 화려한 석탑들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듯 이끼가 잔뜩 끼어 있고 사람 키보다 큰 쑥대로 둘러싸여 돌탑인지 풀탑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안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것인가?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군. 이내 본격적으로 절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한 선비는 자신이 묵어갈 곳을 찾아 승방으로 가보았답니다. 하지만 동서로 가로놓인 승방은 이미 방치한 지 오래되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죠. 이거 안 되겠는걸. 지붕에다 벽까지 무너져 있으니 이곳에서 자다간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 딱 좋아. 게다가 방바닥도 눅눅한 곰팡이로 덮여 있으니 도저히 이곳은 안 되겠어. 저쪽으로 다시 가봐야겠군. 그렇게 다시 자리를 옮겨 남쪽으로 가보니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드나든 듯한 흔적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빗장이 질린 듯한데 누군가 거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곳이라면 멀쩡한 방 하나쯤은 있을 듯 싶구먼 그래. 그리고선 이내 다시 불전의 동쪽 모퉁이를 살펴보았는데 아귀에 꽉 찰 듯한 굵은 대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계단 아래에 커다란 연못에는 야생토란이 꽃을 피우고 있었답니다. 한참을 절 이곳저곳을 둘러본 선비는 이곳의 고요하고 그윽한 전경이 매우 마음에 들었답니다. 어차피 요새 경기청 인근의 방값이 급등하여 출장비만으로는 빠듯하니 이 절에서 숙박을 해결하면 경비는 아끼겠구먼 그래. 그렇게 절에서 오래 묵어갈 요량으로 느긋하게 절 이곳저곳의 경치를 한동안 즐기고 있었는데 문득 어떤 서생이 나타나서는 남문의 빗장을 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선비가 황급히 달려가 그에게 인사하며 말했답니다. 이보시오, 나는 신영채라는 사람이오. 경기도에 공무가 있어 가던 길에 날이 저물어 이곳에서 묵어갈까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소? 허락이라니요? 이곳은 주인 없는 절입니다. 저 역시 여행하던 중 임시로 머물고 있는 처지이니 저에게 허락을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황량하고 썰렁한 절집에 혼자 있으려니 적적했는데 잘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계시겠다면 저 또한 가까이 뵈면서 가르침을 청할 수 있으니 제게도 잘된 일이지요.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소. 그럼 마음 편히 머물다 가겠소. 빈방은 많으니 아무 방이나 쓰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오래 계셔도 상관없으니 괴념치 마시고 지내십시오. 고맙소이다. 그럼 나는 저쪽 방을 쓰겠소이다. 선비는 서생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당장에 짐을 챙겨서는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어디선가 짚을 구해와 바닥에 깔고 콧노래를 잠시 흥얼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코를 드르릉 굴며 단잠에 빠져들었답니다. 허허, 많이 피곤하셨던 모양일세. 좀 쉬시오 그럼. 그날 밤이었답니다. 밝은 달빛이 물처럼 흐르는 가운데 두 사람은 불전의 행랑에 앉아 낮에 미처 나누지 못한 통성명을 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충청도 은봉 출신의 김우진이라 하옵니다. 도가승이온데 이곳저곳을 떠돌며 수행을 하다 얼마 전부터 이곳에서 묵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셨군요. 안 그래도 소박하고 성실한 말투가 딱 그 지방 사람 같았소. 나는 선해청 낭청 신영채라 하오. 반갑소. 저 또한 이리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묵어가시는 동안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이리 말동무가 생겨 내가 오히려 기뻐. 잘 부탁하오. 그렇게 짧은 통성명 뒤에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방으로 잠을 청하러 들어갔답니다. 하지만 낯선 잠자리 탓인지 피곤한 몸과는 달리 선비는 오래도록 뒤척이며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창문 밖에서 희미하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처에 인가라도 있었단 말인가. 오는 길에 인가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말이지. 거참. 호기심이 생긴 선비는 몸을 일으켜 북쪽으로 난 석창 아래로 다가가 살그머니 바깥을 넘겨다 보았답니다. 그러자 나지막한 담장 너머로 작은 집 한 채가 보였는데 색깔이 바랜 붉은 옷을 입고 커다란 은비녀를 꽂은 할미가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힌 채 달빛 아래에서 마흔이 좀 넘은 듯한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소양이가 왜 이렇게 오래도록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부인의 푸념에 할미가 응수했답니다. 올 때가 거진되었지. 곧 나타날 게야. 기다려보자고. 할머님께 무슨 원망의 말 같은 건 하지 않았나요? 그런 소리는 못 들었지만서도 기분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군 그래. 할머니, 우리가 너무 이 계집애를 오냐오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17, 8살 가량의 아가씨가 문득 걸어왔는데 순간 깜짝 놀란 할미가 멋쩍게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우리 두 사람이 마침 너에 관한 얘기를 하던 참인데 우리 귀여운 애기씨가 소리도 없이 살그머니 왔구먼 그래. 다행히 내 욕을 안 했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말이야. 허허허. 그러더니 이내 할망이 표정을 상냥하게 고쳐잡고는 아가씨를 치켜세우며 말을 이어갔답니다. 애기씨는 말이지 정말 그림같이 아름답단 말이야. 새하얀 피부에 앵두같이 도톰하고 빨간 입술하며 양귀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육감적인 몸매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절세 미인임이 틀림없지. 내가 남자였더라도 애기씨 때문에 혼이 나갔을 것이야. 그렇고 말고. 그 말에 아가씨가 볼멘 소리로 대꾸했답니다. 할머님, 그만 치켜 올리세요. 누가 저 같은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런 입에 발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뒤이어 부인과 여자가 또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이웃집 사람들의 대화에 흥미를 잃은 선비는 더 이상 엿듣는 일을 그만두고 다시 잠을 청했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사방은 다시 조용해지고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을 때였죠. 문득 누군가 선비의 방 안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 일어난 선비가 눈을 비비고 살펴보니 바로 이웃집에 있었던 그 아가씨였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낭자. 허락도 없이 사내의 방에 들어오다니 그거 너무한 거 아니오. 선비의 당황한 모습에 여인은 더욱더 애꿎게 그를 희롱하며 말했답니다. 달빛이 너무 좋아 잠을 이루지 못하겠사옵니다. 소녀, 오늘 밤 나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 이리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뻣뻣하게 굴지 마시고 어서 이리 오셔요. 여인의 말에 선비가 정색하더니 크게 꾸짖기 시작했답니다.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 싶은 게요. 나 또한 다른 이의 한가한 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자칫 한 번의 실수로 염치와 도리를 모두 잃어버리고 싶은 것은 아니겠죠. 이쯤에서 썩 물러나시오. 염치와 도리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개나 줘버리겠사옵니다. 한밤중인데 누가 본다고 그러십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온데 어찌 이리 비싸게 구시는 것입니까? 어서 소녀를 안으시어요. 그 말에 선비가 참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대노하며 그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답니다. 어허, 썩 나가거라. 어찌 이리 천박하단 말이더냐. 조선 천지에 지엄한 법도가 있거늘 내 평생 색을 가까이 한 적도 없거니와 너같이 상스러운 여인은 상대도 하기 싫으니 강제로 끌어내기 전에 네 발로 알아서 나가거라. 화난 선비의 모습에 여인도 움찔하는 듯하였으나
쭈뼛쭈뼛 여인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유혹의 말을 힘겹게 내뱉는 것이었답니다. 제발 저를 안아주시어요. 오늘 밤 당신과 함께 이 밤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옵니다. 부탁이옵니다. 하지만 여인의 계속된 유혹에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한 선비가 녹이 띈 얼굴로 큰 소리로 위협하며 말했답니다. 어서 나가래도 그러지 않으면 고함을 질러 남쪽 방의 서생을 깨우겠소. 더 이상 당신의 염치 따윈 배려하지 않을 것이오. 아시겠소? 부끄러움이 뭔지 안다면 마지막 기회이니 썩 물러나시오. 그 말에 여자가 겁에 질린 듯 황급히 뒷걸음질 쳐 방문 밖으로 나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온 여인이 이번에는 황금 덩어리 하나를 냅다 이불 위에 던져놓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몸이 싫으시면 이 황금이라도 받아주시지요. 무력과 유욕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당신도 사내라면. 이 말에 노발대발하던 선비가 금덩이를 주어 정원층계로 내동댕이 치며 말했답니다. 나를 희롱하는 것이더냐. 내 비록 가난한 사대부 가문의 선비로 가진 것은 없으나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라는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살았느니라. 어디서 너 따위가 이깟 의롭지 않은 재물로 내 호주머니를 더럽히려 드는 것이더냐. 참으로 발칙하고 멍청한 계집이로구나. 선비의 거센 반발에 결국 여인은 부끄러운 듯 밖으로 물러나더니 계단에 나뒹굴어 있는 황금을 주워 들고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답니다. 이 사내의 심장은 쇠나돌로 만들어진 것이란 말인가? 어쩜 이리도 강직하고 올곧은 것이지. 그렇게 한동안의 소동이 끝나고 여인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선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잠을 청하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눈이 떠진 선비는 어젯밤의 일은 싸그리 잊은 채 절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가벼운 산책을 하고 있었답니다. 때마침 평양 출신 서생이 하인 한 명을 데리고 절 안으로 들어와서는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시험 보러 가던 길인데 오늘 하루만 묵어 가도 될는지요? 주인 없는 절이니 저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은 충분하니 저쪽 방에서 짐을 풀고 쉬어가시면 될 것이외다. 고맙소이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문득 평양 서생의 방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선잠을 자던 선비가 깜짝 놀라 일어났답니다. 나리, 일어나 보시오요. 나리, 무슨 일인데 이리도 소란스럽단 말인가? 저희 도련님께서 움직이질 않사옵니다. 하인의 다급한 부름에 선비가 황급히 평양 서생의 방을 찾아 그의 맥을 짚었는데 이미 그의 숨이 멎은 상태였답니다. 이보시게 어찌 된 일인가? 자네 주인이 왜 이리 된 겐가? 저도 모르겠사옵니다. 도련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와보니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요? 하인의 말에 다시 한번 서생의 몸 이곳저곳을 살피던 선비가 이윽고 서생의 발바닥 한가운데에 송곳으로 찌른 듯한 작은 구멍을 발견했답니다. 하지만 그 구멍으로 가늘게 피가 흘러나오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타살의 흔적이나 죽음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죠. 안타깝지만 자네 주인은 급사한 모양일세. 이유를 알 수 없으니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신고해 시신을 수습하도록 하시게. 네, 알겠습니다. 이후로 한참이나 주인을 잃고 슬퍼하는 하인을 위로하고 다시 방에 돌아오니 벌써 동틀 무렵이었는데 피곤한 몸을 바닥에 눕히자마자 골아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다음 날 하인이 걱정되었던 선비가 동쪽 승방을 찾았을 때는 이미 정오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는데도 하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시게 안에 있는가? 벌써 떠난 겐가? 계속되는 부름에도 대답이 없자 이내 하인의 방문을 열고서 방 안을 들여다본 선비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는 것도 잠시 이내 곧장 방 안으로 황급히 뛰어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게 왜 이러는 겐가? 어서 일어나 보시게. 방바닥에 하인이 하얗게 질려 쓰러져 있었는데 아무리 흔들어 깨어보아도 축 늘어진 몸의 흰자위를 보이는 눈은 전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인마저 죽은 것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선비가 하인의 온몸을 훑어보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평양서생의 발바닥에서 발견한 것과 똑같은 작은 구멍과 흘러나온 핏자국을 발견하고선 흠칫 놀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답니다. 이것은 주인과 똑같은 증상이 아닌가? 이 무슨 전염병도 아니고 해괴망측한 죽음이 있단 말인가? 이 무슨 변괴인가 말일세. 하룻밤 사이 두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으니 겁에 질려 도망칠 법도 하였으나 선비는 오히려 두 사람의 죽음이 측은하여 하루 종일 그 곁을 지키고 앉아 명복을 빌고 있었죠. 늦은 오후가 되자 수행을 하러 갔던 무진이 돌아왔는데
절 안의 기묘한 광경을 보고 선비에게 물었답니다. 날이 어찌 된 일이옵니까? 다치신 데는 없사옵니까? 이 말에 선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무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짐작이 간다는 듯 말했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귀신에게 홀려 일이 된 것이옵니다. 무진의 말에 평소 성격이 굳세고 올곧은 선비는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답니다. 귀신이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 게요. 여기는 또한 절인데 아무리 주인 없는 절이라고는 하나 부처님의 공덕이 서린 곳에 어찌 귀신 따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말도 안 돼요. 날이 중이 떠났으니 이곳은 더 이상 절이 아닙니다. 음기가 강한 그냥 폐가일 뿐이지요. 저 또한 얼마 전부터 요기를 느끼고 요물을 쫓아 산에 갔다 오늘에서야 돌아온 것입니다. 분명히 이 절 주위의 요물들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실 땐 저를 부르도록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대가 그렇다고 하니 그런 것으로 하겠소만. 하여간 내일 아침 일찍 평양서생과 하인의 시신을 수습해야 할 터. 내 오늘은 먼저 잠을 청하겠소. 그대도 편히 주무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 즉시 소리쳐 저를 부르셔야 합니다. 절대 주위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알았대도 그럽니다. 걱정 마시구랴.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간 선비는 하루 종일 놀라 피곤한 탓에 이른 저녁부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선비가 목이 말라 잠을 깨고 보니 한밤중이 되어 있었답니다. 눈도 뜨지 못한 채 물병을 찾아 손을 더듬거리고 있었는데 순간 손끝에 사람 발 같은 것이 잡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이상함을 느낀 선비가 조심스레 눈을 떠 손끝을 따라가 보니 지난밤 자신을 찾아왔던 여인이 우두커니 그를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이었답니다. 화들짝 놀란 선비가 벌떡 일어나 여인을 밀쳐내며 말했답니다. 넌 누구시오? 당장 물러나시오. 날이 진정하시옵소서. 소녀이옵니다. 아니 왜 또 이리 내 방에 들어오신 것이오? 내가 그리 혼냈거늘. 오늘은 나리를 유혹하러 온 것이 아니옵니다. 그럼 어찌 이리 몰래 내 방에 또 들어온 것이오? 선비의 말에 잠시 망설이던 여인이 말했답니다. 나리 잘 들으십시오. 곧 야차가 와서 나리를 죽일 것입니다. 그 무슨 해괴한 말이오? 세상에 야차가 어디 있으며 있다고 한들 왜 나를 죽이러 온단 말이오? 그 말에 여인이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더니 말했답니다. 나리, 제 이름은 소양이고 성은 이씨입니다. 18살이 되던 해 역적의 가문으로 몰려 죽게 되었는데 이 절 근처에 매장되었지요. 그런데 이곳에 기생하는 요물의 협박 때문에 저승으로 가지도 못하고 구천을 떠돌며 낚아죽을 두껍게 하고 사람을 유인해 그들에게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더러운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는 실로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리의 성정에 감명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사람을 겪어보았으나 나리만큼 심지가 굳은 이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나리께선 정말 성현처럼 인품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속이거나 유혹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절 안에 죽일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분명 야차가 나리를 유혹하기를 강요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저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내 평생 잘못한 일이 없거늘 내게 왜 이런단 말이오? 아니 낭자. 그럼 내가 살 방도는 없는 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오? 무진과 한 방을 쓰면 재앙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에 선비가 의아해하며 물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무진도 절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어째서 그는 유혹하지 않는 거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나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옵니다. 저희가 감히 접근할 수도 없지요. 자칫 환생도 못 해보고 그에게 소멸당할 수 있으니 어찌 감히 유혹하겠습니까? 무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는 도력이 상당해 귀신이나 요물들이 피해 다닐 정도입니다. 이 세계에선 그를 귀신 사냥꾼이라 부른답니다. 무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하여간 그건 그렇고 그대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홀리는 것이오? 제가 나리께 했던 방법으로 사내를 유혹한답니다. 저를 희롱하고 관계를 갖는 사람에게는 제가 몰래 송곳으로 발바닥을 찔러둡니다. 그런 후 그의 양기가 약해져 정신이 혼미해지고 인사불성이 되면 그 틈에 피를 뽑아 요괴들이 빨아먹게 하는 것이지요. 때론 황금으로도 유혹하는데 사실은 금덩이가 아니고 나찰 귀신의 뼈다귀여서 누구든지 그걸 갖게 되면 뼈다귀가 그 사람의 심장과 간을 도려낸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목표로 삼은 사람의 기호에 따라 그때그때 적당한 것으로 골라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나에게도 그렇게 한 것이었군요. 지난번 일은 제 뜻이 아니었으니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나리께선 무탈하실 것이옵니다. 고맙소. 그런데 야차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 언제란 말이오? 내일 밤입니다. 그러니 내일 날이 어두워지는 대로 어떻게 하든 무진과 함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답니다. 저는 죄악의 나락에 떨어진 일에 줄곧 구원받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나리의 의협심은 하늘을 찌르니 저를 살 길로 이끌어 고해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나리께서 저희 뼈를 걷어다 조용한 곳에 묻어주신다면 그 은혜는 제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인데 당연히 그리할 것이오. 그대가 묻힌 곳이 어디인지 어서 말해보시오. 무덤 곁에 백약나무가 있는데 그 위에 까마귀가 둥지를 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눈 깜짝할 사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다음 날 선비는 무진이 다른 곳으로 나갈까봐 새벽부터 그의 방을 찾아갔답니다. 이보시오 무진. 안에 계시오. 나리, 이른 새벽부터 어찌 이리 저를 찾으십니까? 오늘 내가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어떠시오? 시간 되시오. 나리의 초대라면 기꺼이 함께 해드려야죠. 그렇게 선비는 아침나절부터 무진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는 이윽고 그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말했답니다. 이보시오 무진. 왜 그러십니까, 나리? 그게 말이오. 그간의 이상한 일도 그렇고 오늘 밤 혼자 자려니 좀 그런데 하룻밤같이 방을 쓰면 안 되겠소? 선비의 말에 무진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답니다. 나리, 저는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룻밤만 그대 방에서 같이 자게 해주시오. 내 그리할 것이니 허락한 것으로 알겠소. 그렇게 무진의 말은 들은 채만 채 무작정 침구를 챙겨 그의 방으로 쳐들어온 선비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무진은 못 이기는 척 자신의 곁을 내어주며 그에게 당부했답니다. 저는 나리의 대장부다운 면모를 매우 높이 사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나리께서 물론 그러지 않으실 거란 걸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데 그러시오? 어서 말해보시오. 저기 상자가 보이십니까? 보자기에 쌓인 상자 말이오. 네, 맞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것이오? 혹여라도 그 상자를 몰래 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내 절대 열지 않을 것이니 걱정 붙들어 매시오. 괜한 걱정을 하고 있어 무진. 나리만 믿사옵니다. 이러다 밤새우겠소. 어서 주무십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 잠자리에 들었고 무진은 상자를 조심히 창틀 위에 올려두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진은 천둥같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는데 선비는 야차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생각에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일경남짓 되었을 즈음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이내 창문 쪽으로 쓱 다가와서는 시뻘건 두 눈으로 방 안을 살피기 시작하는 것이었답니다. 그 모습에 화들짝 놀란 선비가 공포에 벌벌 떨며 무진의 옷자락을 움켜쥐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답니다. 야차가 나를 죽이러 왔어. 그녀의 말대로 야차가 왔어. 이대로 오늘 밤 나는 죽는 것인가?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아내는 어쩌라고? 이런 타향에서 비명행사란 말인가? 어쩜 이리도 운이 없단 말인가? 선비는 어떻게든 야차의 눈을 피하려 이리저리 몸을 숨기며 사력을 다해 무진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발버둥을 치고 있었답니다. 무진, 제발 눈을 떠보시오, 제발. 이 사람아 어서 눈을 뜨라고. 아무리 애써 불러보아도 속으로 외치는 그의 절규는 깊게 잠든 무진에게 들릴 리 만무하였답니다. 이런 상황인 줄도 모르고 무진은 태연하게 코를 골며 잠에 취해 있었으니 참으로 야속하고 얄미운 감정에 눈물이 다 흐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구먼. 더욱이 공포에 떨면 떨수록 점점 몸이 굳어져 움직임조차 자유롭지 못했으니 더 이상 야차의 눈을 피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답니다. 더 이상 숨는 것은 무리야.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 창틀에 올려져 있던 상자 안에서 날카롭고 빛나는 무언가가 맹렬하게 상자를 뚫고 나오더니 곧장 야차에게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라리여, 저것은 무엇? 그렇게 야차가 있는 창문으로 곧장 날아간 물건은 순식간에 야차를 꿰뚫고 지나가서는 방향을 틀더니 다시 상자 속으로 번갯불처럼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방금 내가 본 것이 뭐지?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은 것이 정말로 신묘하구먼. 이윽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야차가 물러갔는데 잠시 후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쿨쿨 자고 있던 무진이 기지개를 쭉 펴며 벌떡 일어나서는 창가에 놓아두었던 상자를 들어서는 살펴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진이 상자에서 뭔가를 꺼내어 달빛에 비춰보았는데 그 작은 물건은 달빛을 반사하며 해맑은 흰 빛을 사방으로 뿜어내고 있었죠. 길이는 2치쯤 되어 보였는데 지름이 부추 잎사귀만한 작은 검이었답니다. 무진은 그 작은 검에 코를 대어 냄새를 맡고는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윽고 그것을 몇 겹으로 단단히 싸서는 원래대로 상자 안에 집어넣고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대담할까?
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까지 침입하다니 말이야. 하지만 녀석도 이검에 일격을 당했으니 당분간은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지. 이 모든 것을 실눈을 뜨고 지켜보던 선비는 더 이상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는 물었답니다. 이보시오 무진,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란 말이오? 내가 지켜본 광경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 좀 해보시겠소? 어이구 나리 깜짝 놀라지 않았사옵니까? 여태껏 자는 척을 하신 geb니까? 사내 대장부인 줄 알았더니 쫄보입니다 그려. 흐흐. 무진의 싱거운 놀림에 살짝 기분이 상한 듯 선비가 퉁명스럽게 물었답니다.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오. 장난치지 말고 어서 말해보시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선비의 다그침에 무진이 자초지종을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나리와 제가 이미 벗이 되었으니 더 이상 숨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말씀드리죠. 속 시원히 말씀해보시오 어서. 방금 나리가 보신 것은 사람의 피를 먹고 사는 야차인데 오늘 밤 나리를 먹잇감으로 노리고 침입을 한 것입니다. 일전에 평양 서생과 하인이 죽은 것도 모두 이 녀석들 짓이지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귀국사의 중들도 모두 야차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대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리 위험한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오? 저는 본디 도가에 출가하기 전 이 귀국사에서 수행하던 불제자였지요. 그런데 얼마 전 같이 수행하던 의형제로부터 이 귀국사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급히 하산하여 머물던 차에 나리께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 덕에 야차를 잡을 기회가 생긴 것이지요. 그러면 혹시 오늘 밤 일어날 일을 알고 있었던 것이오? 송구한 말씀이오나 오늘 밤에 나리를 잡아먹으러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답니다. 무진, 나를 미끼로 이용한 것이었소. 선비의 원망스러운 눈빛에 무진이 당황하며 말했답니다. 나리, 저도 이리 빨리 야차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평양서생과 하인이 당하는 것을 보고 분명 나리 또한 노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만 한 것이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리 제가 오늘 보호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진의 말에 한편으로는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 선비는 더 이상 그 일은 따져 묻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말이오 무진, 아까 그 야차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도대체 무엇이오? 이 상자 안에 든 거 말입니까? 그렇소. 이 신묘한 물건은 귀축검이라 부릅니다. 귀축검? 네, 귀축검. 도가에서 귀신 잡을 때 쓰는 검이온데 귀신 냄새만 맡으면 기막히게 알아차리고 스스로 쫓아가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지요. 저의 스승께서 신선이 되시기 전 저에게 물려주신 도가의 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은 요물에 운이 좋은 모양입니다. 정통으로 맞았으면 바로 죽음에 이르렀을 것인데 아무래도 살짝 빗나간 모양입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것이오. 그것이 말입니다. 왜 그러시오? 무슨 문제라도 있어이까? 미적거리지 말고 말해보시오. 송구한 말씀이오나 방금 전 귀축검에 묻은 녀석의 피냄새를 맡아보니 여기가 상당한 요물 중에 요물이옵니다. 아마도 1000년 이상 살아온 것 같은데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는 하나 얼마 못 가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오? 그래서 말인데 나리께서는 이곳을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야차의 상처가 회복되기 전에 한시바삐 이곳을 떠나 그놈이 나리의 냄새를 맡지 못하는 먼 곳으로 도망치셔야 합니다. 무진의 말에 선비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방 안에 들어가서는 헐레벌떡 짐을 챙기기 시작했답니다. 이를 지켜보던 무진이 껄껄껄 웃으며 말했답니다. 나리, 아무리 급하다고는 하나 회포는 풀고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술상을 봐올 테니 한 잔 드시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나시죠. 오늘 밤은 제가 있으니 걱정 붙들어 매시고. 무진의 말에 안도감이 든 선비 또한 무진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그와의 마지막 밤을 보내기로 하였답니다. 그렇게 서로 오고 가는 술잔 속에 두 사람은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 문득 무진이 찢어진 가죽 주머니 하나를 선비에게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 주머니는 무엇이오 무진? 이것은 귀축검을 담았던 주머니입니다. 잘 보관하면 아끼나 귀신을 물리칠 수 있지요. 훗날 유용하게 쓸 것입니다. 무진의 말에 취기가 오른 선비가 넉살 좋은 표정을 하며 장난스럽게 말했답니다. 이런 낡은 주머니 말고 나에게 검술이나 가르쳐 주지 않겠소? 선비의 말에 무진이 도리질치며 말했죠. 나리처럼 신의가 있고 강직한 사람에겐 검술이 딱이죠. 하지만 나리께선 부귀영화를 누릴 뿐이지 저와 같이 거친 일에 종사할 부류는 아니니 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이별의 아쉬움을 달랬답니다. 다음 날 새벽, 숙취로 깬 선비가 찬물을 마시다 문득 창문 바깥쪽을 살펴보니 땅에는 핏자국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답니다. 긴박했던 어젯밤과는 달리 아무렇지도 않은 듯 멍하니 그것을 쳐다보던 선비가 힘없이 고개를 돌려 다시 찬물만 벌컥벌컥 마시던 그때 선비의 머릿속에 문득 소양과 했던 약속이 떠오르는 것이었답니다. 그렇지. 소양과 한 약속을 잊고 있었어. 하마터면 은인의 부탁을 잊을 뻔했군. 선비는 곧장 절을 빠져나와 소양이 말한 곳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총총이 겹쳐 있는 황량한 무덤들 뿐이었죠. 소양이 말한 곳이 있기나 있는 것인가? 죄다 평범한 무덤들만 보이는데. 얼마를 찾아 헤맸을까. 한참을 이 무덤 저 무덤을 옮겨다니며 소양이 말한 무덤의 위치를 찾고 있었는데 무덤이 끝나는 저편 언덕 위에 과연 새들이 둥지를 튼 백양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찾았다. 소양이 말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구먼. 선비는 곧장 무덤에서 여자의 유골을 파내 옷과 보자기로 잘 싸서 다시 절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못다 꾸린 행장을 마저 싸며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죠. 나리, 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어서 가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갈 참이라오. 안 그래도 그대를 찾아가려던 참인데 잘 되었구려. 지금껏 잘 돌봐주어 감사했소. 항상 건강하고 무탈하시길 비요. 인연이 되면 또 만나겠지요. 네, 나리. 함께 있는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시거들랑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비는 무진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눈 뒤 곧장 나루터에서 배를 빌려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날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고향집에 당도한 선비는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서재 맞은편 들판에 소양의 봉분을 만들어 유골을 묻고 조촐하게 장사를 지낸 뒤 제사를 지내며 축원을 올렸답니다. 그대의 처지가 안타까워 이곳에 당신의 거처를 마련했으니 이제는 외로워 마시구려. 항상 내가 말벗이 되어드리리다. 바라건대 다시는 흉악한 귀신에게 능욕당하지 마시오. 급히 준비하느라 한 잔 박주만 올릴 뿐 맛있는 음식은 차리지 못했으니 이를 탓하지는 말아주시오. 그가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몸을 돌려 집으로 향하려 할 때였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뒤편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나리. 저랑 같이 가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소양이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답니다. 그리고 거듭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말했죠. 나리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리를 위해 10번 죽는다 해도 그 은혜는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나리와 함께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부모님을 뵙고 나서 당신의 첩이 될 수만 있다면 아무 여한이 없겠어요. 갑작스러운 여인의 정에 선비는 순간 당황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말했답니다. 나는 이미 부인이 있는 사람이오. 세상에 법도가 있거늘 어찌 첩을 드리겠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오. 미안하오. 나리,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주인으로 삼는 것은 하늘의 법도이니 인간인 나리께서 하늘의 법도를 거스르는 것 또한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지요. 그 말에 선비가 말문이 막혀 그녀를 자세히 훑어보았답니다. 지난밤 보았던 그녀와 또 다르게 흰 살결에는 발그레한 홍조가 노을처럼 빛나고 있었고 빨간 입술은 앵두보다 더 탱글탱글한 것이 환한 대낮에 보니 더욱 아름다운 미인이 아니겠습니까? 한동안 넋을 잃고 소양을 바라보던 선비는 뭐에라도 홀린 듯 그녀를 데리고 일단 서재로 돌아왔답니다. 소양, 잠시 이곳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오. 네, 나리. 선비는 우선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내가 제정신인 것이더냐. 네 처가 중병에 걸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거늘 첩이라니 그것도 인간도 아닌 귀신과 말이다. 네 처가 알면 놀라 명을 재촉할 일이니라 안 되느니라 절대 알겠느냐? 어머니 그것이.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찌 인간과 귀신이 그럴 수 있단 말이더냐? 한참 동안 그들이 실랑이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사이 소양이 어느새 방 안에 들어와 깍듯이 절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본 선비가 덤덤하게 말했답니다. 이 사람이 소양입니다. 어머니가 놀라 허둥지둥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소양이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저는 호롤단신 떠도는 처지로 부모 형제와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다행히 나리의 보살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원컨대 나리의 시중을 들면서 하늘 같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더니 그제서야 말문을 뗐답니다. 아가씨가 그토록 내 아들을 생각해주니 나야 기쁘기 그지없구려. 하지만 내 한평생 아들이라곤 이해 하나뿐인데 대를 이어야 할 아이에게 귀신과 결혼하라고 할 수는 없소. 또한 내 아들에겐 이미 아내가 있다오. 그러자 소양이 얼른 말을 받았답니다. 절대로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저승 사람이라 어머님께서 믿지 못하시겠다면 오라버니로라도 섬기는 것은 어떠하실는지요? 어머님 곁에서 아침 저녁으로 시중을 드는 것이야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한참을 망설이던 어머니가 소양을 위아래로 안쓰럽게 쳐다보더니 이윽고 말했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당신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어찌 외면하겠소. 이것도 인연이니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소양은 기쁜 마음에 즉시 선비의 처에게 인사하러 가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병자를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자 다음 기회로 미루고 단념하였답니다. 이에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가서는 어머니를 대신해 요리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그 집에 살아왔던 사람처럼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날이 저물었는데 눈치를 살피던 어머니가 소양을 불러 말했답니다. 얘야, 미안하지만 난 아직도 내가 무섭단다. 아직까진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으니 적응할 때까지만이라도 당분간 잠은 무덤에 돌아가 자도록 하거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머니. 받아들이실 때까지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 무덤으로 돌아가려니 쓸쓸하고 무서웠던 소양이 선비의 서재를 지날 때였답니다. 마침 선비가 등불 아래에서 글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방 안에 들어가려 하였죠. 하지만 안절부절 못하며 문 밖에서 뱅뱅 맴돌기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본 선비가 말했답니다. 소양 낭자 아니오. 어서 들어오시오. 나 보러 온 것이 아니오? 날이 그렇게 나온데 방 안에 서린 검의 기운이 섬뜩해 감히 들어가지 못하겠나이다. 소양의 말에 그것이 가죽 주머니 때문임을 눈치챈 선비가 재빨리 다른 방으로 자루를 옮기고서야 소양이 등잔불 앞에 다가와 다소곳이 앉는 것이었죠. 그러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선비의 눈치를 보더니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글을 읽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능엄경을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사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녁에 틈나는 대로 오라버님께 가르침을 청해도 될는지요? 그렇게 하시오. 그 이후로도 그녀는 별말 없이 선비가 글 읽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며 한밤중이 될 때까지 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소양, 어찌 밤이 늦었건을 처소에 돌아가지 않으시는 게요. 그만 늦었으니 서두르시오. 선비의 눈치 없는 말에 그만 서러움이 폭발한 소양이 울먹이며 말했답니다. 저 혼자 황량한 무덤으로 돌아가기가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리도 눈치가 없으십니까? 그런 것이었소. 미안하오. 하지만 서재 안에 다른 사람이 잘 수 있는 침상도 없거니와 게다가 오라비와 누이 동생 사이라면 서로 미심쩍은 짓은 삼가야 하지 않겠소. 선비의 따끔한 말에 소양이 토라진 듯 몸을 일으켜서는 휙 돌아서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선비 역시 그녀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나 그녀가 불쌍하다고 집안에 따로 잠자리를 만들어주자니 어머니의 꾸지람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미안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뿐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소양은 매일 새벽 어머니께 문안을 드리고 대야의 새순물을 받아 시중을 든 뒤 다른 방으로 물러가 집안일을 했는데 어느 하나 어머니의 뜻에 거슬리는 것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황혼 무렵이 되면 그녀는 언제나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와 서재에 들러 불경을 읽다가 선비가 잠자리에 들려는 기색을 보이면 매번 울상이 되어 물러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그런 날들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얼마 뒤 오랜 며느리의 병수발로 지쳐있던 어머니는 소양의 진심 어린 헌신의 감동에 드디어 그녀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답니다. 소양아, 네, 어머니. 오늘부터 나와 함께 이 방에서 같이 자도록 하자꾸나. 매번 혼자 외롭고 무서울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단다. 어머니, 정말이시옵니까? 정말이고 말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반년쯤 지나자 차츰 묽게 순 죽을 마실 수 있게 되었는데 그녀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정도였으니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가 귀신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 날 중병을 앓고 있던 선비의 아내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죽게 되었답니다. 하루는 혼자 된 아들이 안쓰러웠던 어머니가 소양을 불러 말했답니다. 얘야, 내가 너를 며느리로 드릴 마음이 굴뚝 같다만 아들에게 이롭지 않을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는구나. 소양은 어머니의 염려를 눈치채고 틈을 보아 이렇게 아뢰었답니다. 어머니, 1년이 넘는 세월 저와 함께 하셨으니 응당 저희 사람됨을 아실 것입니다. 저에게 딴 생각은 전혀 없사옵니다. 다만 나리께선 하늘과 사람의 흠모를 한 몸에 받으실 위인이 되실 것이니 저는 그저 나리를 돕고 또 의탁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몇 년 뒤 제가 그 덕행과 업적을 인정받게 된다면 저승에서도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물론 소양이 너의 성품이야 내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만 다만 우리 가문의 자손이 끊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구나. 어머니의 말에 소양이 그녀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답니다. 어머니, 자녀는 오직 하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사람의 운명을 적은 장부를 본 적이 있사온데 나리께는 가문과 조상을 빛낼 아들이 셋이나 된다고 씌어 있었습니다.
귀신인 저를 처로 삼았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어머니의 만면에 화색이 돌더니 당장에 선비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영채야,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 며느리가 죽은 지 이제 1년이 넘었으니 남편의 도리는 그쯤 해도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 가문과 가족을 위해 대를 이어야 하니 소양이와 혼례를 올리도록 하거라. 어머니의 말에 선비가 매우 기뻐하면서 그날로 잔치상을 차려놓고 친척들을 초대해 그들에게 결혼을 알렸답니다. 형님, 형수님 얼굴 좀 보고 싶소. 어서 데리고 와보슈.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소양이 대담하게도 화려하게 단장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나타났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양을 쳐다보았는데 그녀를 귀신이라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마치 선녀를 만난 듯 그녀에게 환호를 보내는 것이었답니다. 이날 이후 멀고 가까운 곳을 막론하고 여러 친척들이 예물과 축하 인사를 핑계로 앞다퉈 소양과 친분을 쌓으려 하였답니다. 그럴 때면 소양은 난초와 매화를 그려 매번 한 폭씩 답례로 선물했는데 사람들 모두 소양의 그림을 보물처럼 간수하면서 영광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하루였답니다. 소양이 창문 앞에서 고개를 수그리고 마치 뭔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답답하고 안타까운 표정을 짓더니 문득 선비에게 물었답니다. 여보, 가죽 주머니 어디 있죠? 무슨 가죽 주머니 말이오? 제가 예전에 무섭다고 당신이 치우지 않았습니까? 아, 무진이 선물한 가죽 주머니 말이오. 당신이 무서워하기에 잘 싸서 다른 곳에 감춰두었다오. 이제 저는 산 사람과 다를 바 없으니 더 이상 그것이 무섭지 않답니다. 그러니 그것을 꺼내다 침대맡에 걸어놓는 것이 좋겠어요. 소양의 말이 궁금해진 선비가 그 이유를 캐묻자 소양이 근심 어린 낯빛으로 대답했답니다. 요 며칠 동안 줄곧 무섭고 불안한 것이 영 마음이 편치 않사옵니다. 아무래도 귀곡사의 요물이 제가 숨어있는 곳을 알아차린 듯합니다. 그 말에 급히 선비가 가죽 주머니를 갖고 오자 소양이 요모조모 자세히 뜯어보고선 다시 말을 이어갔답니다. 이것은 검선이 사람 머리를 담았던 주머니예요. 이 정도로 낡아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알 수가 없군요. 지금 보아도 오싹하고 소름이 끼치는 물건이에요. 그녀는 즉시 가죽 주머니를 침대 옆에 묶어두었는데 그 다음 날에는 방문 앞으로 옮겨 걸며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초조해하던 소양이 밤이 되니 더욱 심사가 혼란한 듯 선비의 손을 붙들고 말하는 것이었답니다. 절대 제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나리. 절대 잠들지 마세요. 소녀를 혼자 두면 아니 되옵니다. 부인, 내가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떨지 마시오, 떨지 마. 등불을 마주하고 서로를 위로하던 그때 벼랑간 어떤 물체가 공중에서 새처럼 떨어져 내리는 것이었답니다. 깜짝 놀란 소양이 영채의 등 뒤에 숨었는데 자세히 보니 예전에 귀곡사에서 보았던 그 녀석이었답니다. 야차다, 야차. 녀석은 번들거리는 눈깔에 피처럼 새빨간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불꽃을 이글이글 내뿜더니 이빨과 발톱을 휘두르면서 앞으로 돌진해 왔답니다. 무섭게 돌진하던 녀석이 방문 앞에 이르자 순간 뒷걸음질치며 한참을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천천히 가죽 주머니로 다가서서는 마치 잡아채 찢기라도 할 것처럼 손톱을 앞으로 뻗었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주머니가 쨍 소리를 내면서 광줄이 2개만한 크기로 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주머니 속에서 어떤 귀신이 상반신을 내밀더니 야차를 잡아채서는 주머니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사방이 조용해졌는데 주머니 또한 원래의 크기로 오므라들었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있던 선비와 소양은 그제서야 흥분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끝난 것이오, 소양. 네, 나리, 이제 더 이상 다른 재난은 없을 거랍니다. 잠시 후 둘이 함께 주머니 속을 들여다보았는데 맑은 물 몇 대가 고여있을 뿐 귀신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년이 지난 뒤 선비는 조정의 신뢰를 얻어 선예청 당상관에 임명되었고 소양은 아들 하나를 낳았답니다. 또한 영채는 소양의 권유로 다시 첩을 하나 들였는데 그녀와 첩이 각기 하나씩을 더 낳아 소양의 말대로 선비 가문의 자식은 셋이 되었죠. 훗날 선비의 세 아들은 모두 벼슬을 했고 명성도 높았다고 합니다. 낯선 여인의 유혹에 자지러진 선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